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네이버 AR의 파종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국사를 책을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한 27, 8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때 기억에 따르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민족 자각론을 많이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초고대 AI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고, 여기서 사실 우리나라가 2, 3등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정말 잘 살려서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족 자강이 기술 관점에서의 자강으로 잘 이어서 좀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챗GPT 그리고 초고대 AI 관련해서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헨리 키신저 미 전 국무장관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생성형 AI는 인쇄술 이후 인터넷도 건너뛰고 인쇄술 이후 최대의 지적 혁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주고 있는, 사실 기술을 넘어서 혁명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큰 어떤 아젠다를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생성 AI든 어떤 형태의 AI든 AI들은 개별 어떤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기 필요한 AI를 만들고 그 AI를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각각 만들어야 했다면, 지금은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운데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를 혹은 미션을 다 쉽게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모델이고요. 저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인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AI를 학습시키는 단계가 두 단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훈련이 있고, 사전 훈련을 먼저 하고, 이 사전 훈련은 범용 모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정말 이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저 기반이 되는 모델을 활용해서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용을 하기 위한 과정, 어댑테이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파인 튜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고, 초고대 AI는 저기 있는 프리 트레이닝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용어는 2021년 8월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GPT-3가 나온 지 대략 1년하고 2개월 정도 후에 나온 개념이고요. 이 개념이 나온 지 또 1년 만에 가트너에서는 항상 때가 되면은 하이프 사이클을 공개를 하죠. AI 분야의 하이프 사이클을 공개를 했는데, 현 시대 그 당시 가장 관심을 받는 기술이라고 하는 The Peak of Inflated Expectation 구간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저 용어가 자리를 딱 잡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은 기본적으로 생성 모델이다 보니까 제너러티브 AI 같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많은 가공된, 그러니까 상의 데이터, 가공의 데이터,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 신테틱 데이터, 저 모두가 한창 주목받는 산업 분야로 인식이 되게 되었습니다. 챗GPT가 나오기 전부터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있겠죠.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초거대 AI를 분야를 정리한 스테이트 오브 AI 리포트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매년 10월 달쯤 되면은 항상 이렇게 공개하는 해외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한 자료를 그대로 들고 왔고요. 보시면 GPT-3가 2020년에 나왔고, 그리고 1년쯤 지나서 중국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 초고대 AI 황구 알파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저희 네이버에서 하이퍼크로바를 공개를 합니다. 전 세계 세 번째. 그리고 나라 관점에서도 세 번째고요.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다 알만하신 구글, 페이스북, 이름 바꿨죠? 메타, 딥마인드 등등등등이 초고대 AI 전선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초고대 AI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AI에게 공부를 시켰길래 이렇게 똑똑하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간단합니다. 단어를 가리고 가린 단어를 AI에게 맞추도록 시키면 됩니다. 그게 프리트레이닝 혹은 사전 훈련의 전부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 가서 발표할 때 자료라서, 교육부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부기관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주어지면
이걸 단위로 좀 나눕니다. 교육부는 나라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 가려놓고 맞추도록 시키면 됩니다. 단어를 주면 제일 마지막 단어를 맞추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 다음에 단어 오겠죠? 맞추도록 시키면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틀릴 겁니다. 그런데 저런 글을 계속 보다 보면 다음 단어 뭐가 올지 굉장히 잘 맞추게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방법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갑자기 잘 되게 됐냐? 두 가지입니다. 모델을 엄청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엄청 많이, 즉 문서, 글을 엄청 많이 가리고 맞추게 했더니 똑똑해지더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리고 맞추기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정답을 달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리는 거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구할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구할 수 있는 모든 문서 데이터를 다 긁어다가 가리고 맞추기만 시키면 된다는 뜻이죠. 데이터 구축 비용이,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든 부분도 큽니다. 아까 훨씬 똑똑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기존 AI와는 다른 똑똑함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초급의 AI 특장점, in context learning 혹은 prompt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좀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초급의 AI인 하이퍼클로바의 그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제가 이 친구에게 펭수가 대하는 법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 AI는 펭수의 대화를 학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펭수가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 다만 제가 한 거라고는 자, 너는 지금부터 펭수다. 그런데 펭수는 바로 펭수라고 는 모를 테니까요. 펭수는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렇게 대답을 한다. 내가 EBS에서 제일 잘 나간 애템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 그렇게 한 3쌍 정도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초고대 AI는 펭수처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모사를 해서요. 제가 적어준 것대로. 삼행시도 똑같습니다. 삼행시는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예시 2개를 딱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 초고대 AI는 따로 배우지 않고도 삼행시를 쓸 수 있습니다. 사투리를 표준어로 변환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예시를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냥 사투리 써놓고 바꿔라 라고 하면 그냥 표준어로 바꿔줍니다. 네, 내 지금 육수로 바쁜데 뭐라 카산노? 이런 거. 나 지금 몹시 바쁜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잘 바꾸죠. 별도로 시키는 일에 대해서 학습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각의 태스크를 금방 보고 모사하는 능력이 과거의 AI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기를 엄청 키우고 데이터를 엄청 학습시켰더니 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면 이게 여기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예시를 잘 주면 얘가 글을 잘 씁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 주면 아무 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군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 AI의 초고대 AI에게 일을 잘 시키는 방법을 글로 써야 되니까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계속 크기를 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규모의 혁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아까 단어 가리고 단어 맞추기는 뭐 거의 8, 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기본 구조에 쓰이는 이 모델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도 2017년에 구글에서 공개를 이미 했습니다. 그냥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을 엄청 많이 쌓고 엄청 크게 쌓은 다음에 데이터를 많이 넣은 건데 그렇게 했더니 와 세상에 안 되는 게 되더라까지는 좋은데 조금 지나와서 보니까 이런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말에 딥마인드에서도 초고대 AI 고퍼를 만들고 나서 한 3, 4개월쯤 지나서 우리가 과연 이 큰 모델의 능력을 다 잘 쓰고 있는 걸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모델 크기를 4분의 1로 줄입니다. 대신에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을 4배로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 관점에서 똑같은 컴퓨팅 양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똑똑한가 봤더니 모델 크기를 줄이고 데이터 양을 늘린 쪽이 더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얘기는 여전히 개선시킬 여지가 좀 있구나, 우리가 훨씬 더 최적화시킬 여지가 있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모델 크기가 작아지면 서비스 운영 비용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서비스에 적용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중화에서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거의 비슷한 연구가 엊그저께 뉴스에도 계속 나오던 그 메타에서 공개한 라마라는 하는 모델입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모델도 크기가 가장 큰 게 650억 개밖에 되지 않아요. GPT-3가 1750억 개고, 저기 있는 딥마인드의 친칠라고 하는 것도 700억 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백억 개 정도 되는 모델도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태우면 큰 모델, 뭐 수천억 개 되는 것만큼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 모델의 크기가 무한히 늘어나면 똑똑해지는 게 맞긴 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탐구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챗GPT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까지 초고대 AI 얘기였고요. 챗GPT가 작년 11월 30일 정도에 공개가 됐습니다. 알파고 이후 어쩌면 바둑 두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알파고보다 훨씬 더 큰 임팩트를 자랑하는 AI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글은 다 쓰시는데 이 글 쓰는 거를 바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덕분인지 11월 30일 공개되자마자 5일 만에 100만, 40일 만에 1000만, 2달 만에 1억이라고 하는 경이적인 사용자 증가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1억 5천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프로그래머 혹은 AI 개발자가 1억 5천만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잘해야 150만입니다. 그럼 나머지 1억 4천만 이상은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쓰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게 정말 신기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막강한 도구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계신 거죠. 약간 세상이 바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챗GPT나 GPT 3.5가 사실 챗GPT의 기반이 되는 모델인데 이런 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뉴스로 많이 나왔죠.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다음에 AI CPA나 MBA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의료 면허 시험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GPT 3.5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법, 경영, 의료에 대해서 따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평소 실력만으로도 저 시험들을 통과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라는 거죠. 챗GPT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말 성능이 좋은 GPT-3, 정말 성능이 좋은 초고대 AI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못 만들고요. 이런 굉장히 좋은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GPT 3.5를 만들기 위한 추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좀 전까지 규모의 혁신이고 최대한 많은 문서를 끌어모아서 단어 가리고 단어 맞추기를 하면은 똑똑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GPT-3였고요. 여기서 또 한 번 점프가 일어납니다. 그렇게까지 만들면 글을 되게 잘 쓰긴 잘 쓰지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무 말 대잔치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쓰는 글의 품질이 확 올라가게 만든 게 저기 있는 고품질의 새로 추가되는 학습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정체가 뭔지는 뒷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데이터가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학습 그리고 강화 학습까지 하게 되면 그게 챗GPT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여도를 보면 약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냉면을 끓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육수입니다. 그래서 GPT-3 자체는 굉장히 잘 끓인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냉면을 만들기 위해서 면도 삶고 몇 가지 재료도 넣어야 되겠죠? 그게 파인 튜닝 데이터. 이쯤 되면 GPT 3.5쯤 되고요.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겨자랑 식초를 잘 넣어야 이제 그 맛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강학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식초, 겨자는 너무 약하다 싶으면 라면 스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리할 때 라면 스프, 필살기죠. 걔를 넣으면 확 맛있어집니다. 약간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GPT-3에서 GPT 3.5로 갈 때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데이터는 사실 GPT-3를 운영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을 줬을 거란 말이죠. 그 명령을 분석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냐면 이런 명령들에 대해서 정말 똑똑한 AI라면 이 정도 답은 해야지라고 하는 모범 답안을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정답이 있는 이 데이터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수십만 건을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추가 학습을 시켰어요. 파인 튜닝을 시키고 나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안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글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게 GPT 3.5입니다. 이 GPT 3.5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한 일은 어떤 명령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쓰게 만듭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입력을 해도 써여지는 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동일한 명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만든 다음에 여기 4가지를 만들었죠. 전문가가 붙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드냐면 각각의 글들에 어떤 글이 더 잘 쓰고 어떤 글이 더 못 쓰는지를 랭킹을 매기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붙었으니까 나름 정확하겠죠. 그러면 이제 쓴 글에 대한 랭킹 데이터가 만들어졌고요. 저걸로 리워드 모델이라고 하는 점수 매기는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저것까지 학습이 되면 이제 GPT 3.5는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쓴 글인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알파고에서 바둑을 잘 둘 수 있었던 거는 개별 수에 대해서 꽤 나름 정확하게 각 수에 대한 점수를 정확하게 매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수를 최대한의 방향으로 강학습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점수를 매기는 모델, 리워드 모델이 있으니까 사용자들에게 계속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점점 더 해당하는 명령에 대해서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학습이 됩니다. 그것이 RLHF,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 하반기에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코드 다빈치 00이라고 해서 문서랑 코드를 같이 학습한 모델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스트럭트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3.5 인스트럭션과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추가 학습을 시킨 저 모델이 00입니다. 그리고 003으로 가면서 강화 학습을 추가한 모델이 003이고요. 저기 있는 텍스트 다빈치 00이나 003이 챗GPT의 기본 모델로 돌아가서 계속 활용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풀 전자동이냐 그렇게 하진 않고요. 이 시국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딱 붙어서 돌아가는 로직을 열심히 리뷰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데이터도 만들고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제일 브레이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I가 GPT-3가 탈옥을 하면 그래서 뭔가 물어보는데 원래는 대답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막 나는 뭐 핵 미사일 뭐 버튼을 찾고 싶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나올 때마다 차단시키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로를 차단시키는 것들도 사람이 붙어서 다 굉장히 빠르게 패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붙어서 특히 전문가들이 붙어서 하는 역할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좀 전에 인스트럭션이랑 정답 데이터를 만들 때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이거 관리하고 품질 체크하는 것도 케냐에 있는 많은 노동력을 굉장히 싼 값으로 쓴다고 해가지고도 말이 되게 많은데 사람이 다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실제 활용례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 정도네요. 자, 첫 번째 가장 쉽게 쓰실 수 있는 게 그냥 기사 있죠. 혹은 글 같은 거, 긴 글 짧게 요약하는 거 엄청 잘합니다. 시키는 대로 되게 잘하고요. 보고서 같은 거 쓰실 일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근데 입력을 할 때 그냥 요약을 해달라 할 때랑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라마 기사였는데 모델의 특징과 직접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 요약을 해야 될지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요약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명령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식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동료들한테. 네. 금융기관의 초거대 AI를 활용한 전략은 무엇일까? 물어보면 대충 알려줍니다. 적당히. 인더스트리도 다양하게 커버를 해줍니다. 철강 산업에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 비용 절감입니다. 초거대 AI 활용 전략은 무엇일까? 하면 또 적당히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전략 세울 때 브레인스토밍에도 꽤 도움이 많이 되고 요구가 구체적일수록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코드 짭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드 다빈치 할 때 말씀드렸죠. 코드도 같이 학습했다고요. 로또 번호를 짜게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요청했던 거는 이번 주에는 왠지 숫자 12가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12를 포함한,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숫자를 포함한 나머지를 채워주는 로또 번호 생성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코드를 딱 짜주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얘가 로또가 뭔지를 알려주지 않아도 1번부터 45번까지 6개를 뽑는 걸 알고 있나 봅니다. 그냥 코드만 봐도.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코드를 잘못 짰어요. 저거는 반복 수행하는 걸로 했거든요. 내가 준 숫자만큼 반복 수행하는 코드를 짰길래 그게 아니고 사용자가 선택한 번호를 넣어서 추천하는 걸로 해라 했더니 바로 정확하게 짜줍니다. 코드 짤 때도 인터랙티브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면 디버깅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조직을 리딩하는 역할을 하고 계실 거예요. OKR이라고 하죠. 뭐 구글에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초에 항상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조직의 어떤 방향성, 목표 정량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런 것도 짜줍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조직인데 우리의 키 미션은 이거고 이럴 때 OKR 짜달라고 다 짜주거든요. 이런 걸 초안으로 하시면 실제 조직에서 짜실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죠. 물론 개별 커스터마이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활용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어디 가나 어느 조직이나 특히 공무원분들은 보도자료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쓰시면 됩니다. 뭐 메일 쓰는 것도 마찬가지 초안 같은 거를 훨씬 더 문법적으로나 글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되고요. 사실 이 챗GPT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스타트업, 리트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만든 앱도 앱이라기보다는 페이지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있고요. 여기는 이런 템플릿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이퍼클로바를 써서 만든 앱이고요. 그래서 기억해 두실 것입니다. 일단 초안을 작성할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초안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초안입니다. 완성 버전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예시에서 보여드렸지만 시킬 때 구체적인 내용을 프롬프트에 함께 주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세하게, 친근하게 하면 정말 친근한 표현으로 써줍니다. 혹은 뭐 내용을 좀 이렇게 확 좀 혁신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혁신적으로 이런 표현을 넣어주시면 돼요. 혹은 한국어로, 영어로, 뭐 아랍어로 이런 것들 다 되고요. 그리고 예시를 보여주면 좀 더 잘합니다. 그 예시 보고 아까 하이퍼클로바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게 그 글을 잘 쓰긴 잘 쓰는데 팩트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한국어로 시켰는데 내용이 부실하다 싶으면 영어로 시키고 그 결과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꽤 내용이 견실해집니다. 이건 한국어 데이터보다 영어를 훨씬 더 많이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전문 지식일 경우는 더 그렇게 하시고요. 인터랙티브하게 쓰시면 됩니다. 한 번 시키고 완성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주면 거기에 맞게끔 계속 더 개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매우 그럴듯하지만 매우 그럴듯한 게 하긴 한데 엣지가 없습니다. 사실 내용을 다 많이 보면 본인만의 어떤 지식 혹은 경험 이런 것들을 저걸 초안으로 활용해서 녹여 넣으시면 차별화된 글을 만드실 수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검색같이 정확한 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답은 검색에서 찾으시길 권장드리고요. 적었죠? 글 잘 쓰는 AI일 뿐 그 팩트란 보장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필요한 글은 확실히 체크하셔야 되고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권의 문화나 법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고 최신 지식을 절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기자분들이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 지금 집을 사야 할까를 챗GPT에게 물어봤다. 2021년 9월까지 학습한 모델한테 2023년 집을 살까 말까를 물어보시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네. 그리고 글을 워낙 잘 쓰다 보니까 AI가 쓴 글을 잡아내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초고대 AI가 이렇게 좋은 거면 너도 나도 만들어야지 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많이 도전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프라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요. 외부 클라우드 써서 하면 되지 않나? 슈퍼컴퓨터 안 사고 클라우드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프리트레이닝, 그러니까 사전 훈련을 하기 위한 한국어, 언어 데이터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비싼 투자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딘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걸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이 가치에 적용할 게 없는 상태에서 그거 만들어봐야 애물단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정말 잘 쓰지만 글의 내용이 팩트라는 보장이 없다는 기술적인 용어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연구로 풀어야 됩니다. 편향성도 마찬가지 연구로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학습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키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소스 코드는 허깅 페이스라는 사이트에 있고 내가 데이터만 잘 구하고 GPU 돈 많이 주고 사기만 하면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똑같은 실험 조건을 해도 모델 작을 때 그리고 모델 클 때 전혀 다릅니다. 모델이 작을 때는 잘 돌아가던 그 코드도 모델이 커지게 되면 갑자기 에러를 발생시키면서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엔지니어링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미 초거대 AI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과 협업을 하시는 걸 적극 권장드리고요. 저희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거는 조산한 청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강 GPT-3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한국어 자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습 데이터의 0.016%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이해도 못하고 글도 못 썼습니다. 지금 챗 GPT는 제법 한국어를 잘합니다만. 그리고 초거대 AI 기술은 높은 확률로 인터넷 혹은 PC, 심지어 더 내려가서 전기 이런 것과 같은 굉장히 기반 인프라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이 외국에 종속이 된다? 그러면은 그 뒤는 불보듯 뻔하게 되겠죠. 계속 흔들리게 될 겁니다. 가격 올리면 뭐 비싼 거 써야죠. 이렇게 될 게 뻔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혼자 만드는 게 사실상 거의 힘듭니다.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서울대 카이스트와 센터를 만들었고 해외에 있는 유수의 미국, 남유럽에 있는 그룹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챗GPT랑 하이퍼클로바 수준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글쓰기에 관련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좀 평가를 해보니까 저희께 지금 가진 최신 모델이 GPT 3.5보다 좀 더 잘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 모델들을 잘 가공해서 아마 7월 달 정도에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수십 가지 정도의 서비스를 저희 하이퍼클로바를 가지고 서비스를 했는데 가장 의미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저번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약 먹고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뭐 시원하진 않아요. 아이고, 약을 먹어도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실제 쓰신 분들의 소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머리 아픈 거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인공지능 아가씨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어떻게 지내요? 목소리가 너무 사람을 기분을 업시켜서 전화를 기다리게 돼요. 네, 이렇게 또 안부 전화 주니까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저희도 이걸 제일 처음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챗봇 스타일로 만들어 봤다가 어르신들한테 혼났어요. 이런 전화 걸지 마라. 그래서 하이퍼클로바를 한번 써보자. 진짜 정말 뛰어난 모델이니까 썼더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뭐 전화도 되게 잘 받으시고. 근데 좀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통화할 때 틀림없이 얘기한 내용 내가 까먹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클람이 나오는 거죠. 야, 나를 무시하냐? 내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는 기억하기 기능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지난번에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정말 가족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지자체 30여, 거의 40여 개 정도 지자체 8,000분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보고 계시고 만족도는 90% 이상, 다시 통하고 싶다 95% 이상을 서비스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AI라는 기술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샘 알트만도 운영비 때문에 죽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경량화하는 기술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GPU를 쓰는 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비싼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를 훨씬 더 확대하기 위하여 삼성전자와 함께 AI 반도체를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AI가 똑똑해지면 윤리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겠죠. 저희는 서비스 개발부터, 아니, 기획부터 개발 단계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걸 확인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AI를 만들기 위함이죠. 이제 저희는 그 현재의 하이퍼클로바 그 다음 버전을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초고대 AI는 챗GPT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렇습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현재는 저렇게 맨족처럼 대답을 합니다. 아무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약간 그죠? 아무 말 대잔치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도움은 안 되는 춤을 추라니요. 근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초고대 AI는 아마 이런 게 기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이 이 정도 대답을 하고요. 400건 정도로 조금만 더 훈육을 시켰더니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만들면, 그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몇 가지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에게 묻기를 합니다. 자, 오사카 여행 코스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상 코스를 추천해주긴 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추가하기 타이트하다. 이런 것까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 기대할 수 있어요. 일정 대체해달라. 네. 이런 것도 추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거죠. 네. 잘했다고 따봉 올려주고요. 이게 RLHF입니다. 휴먼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글쓰기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저희의 다음번 하이퍼클로바 보자입니다. 자, 보도자료 작성. 여기 공무원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항상 스트레스 받으시는 그 보도자료입니다. 막 이렇게 씁니다. 이걸로 부족하죠? 그래서 또 추가로 시킵니다. 단락 제목이 없대요. 자, 이렇게 제목 넣어줬습니다. 다음에 영어 보도 자료도 필요하다. 영어로 바로 바꿔줍니다. 다음에는 뭐 할까요? 네, 요약도 해주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 줄 요약도 해줍니다. 다시 한 줄 요약. 한국어로 하면 한 줄 요약 딱. 한국어는 아니네요. 한 줄로 딱 이렇게 정리까지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업무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이런 문서 업무 하시는 분들. 다음은 요약입니다. 아까 요약을 너무 맛배기로 보여드렸고요. 쫙 긁어가지고 파업 장만 띄우면 한국어로 다 요약해 줍니다. 이제 영문 기사 읽으실 때 별 시간 들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번역까지는 많이 되죠. 근데 번역에도 양이 많죠. 이렇게 요약까지 다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범용을 넘어서서 여기 계신 분들의 각 산업군별 데이터를 저희 하이퍼클로바에 같이 태워서 학습을 시켜서 특화된 각 영역에 특화된 하이퍼클로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 교육을 위한 것, 법률을 위한 것, 커머스를 위한 것, 의료를 위한 것, 공공정부를 위한 것 같은 것들을 모두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응책 가보겠습니다. GPT-3가 아니죠. 챗GPT가 플러스로 유료화를 했습니다. 한 달에 $20. 그랬더니 현재 150만이 이미 유료 전환을 했습니다. 새로운 수익원이 생긴 거죠. 연애에 거의 4천억 이상 새로 매출이 생깁니다. 오픈 AI는. 이런 게 가능한 시기가 됐습니다. 책 쓰는데 일주일이 딱 걸린답니다. 여기 책 써보신 분들 많겠지만 상상하기 힘든 거죠. 챗GPT로 글을 쓰고 팝하고로 번역한 다음에 그림 그려주는 AI로 초기 사파 넣고 15,300원을 받는 거죠. 물론 책의 내용은 별표가 되게 평점이 얘기해주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월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지난달 중순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꼭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밑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술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전에는 2, 3년 걸릴 일이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AI 최고 연구자가 얘기한 게 딱 2달이면은 인도의 지방에 있는 농부들도 같은 기술을 쓰고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한 바퀴 도는데 2달 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빠르게 기술이 확산되는 시기에 넉놓고 있다가 순식간에 경쟁이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 블루칼라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프론트라인 워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과거에는 열심히 몸으로 일하면 거기에서 어떤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들을 화이트 칼라들이 잘 체계화해가지고 뭐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이런 체계였죠. 그게 초거대 AI와 같은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블루 칼라들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본인들 스스로 지식 체계를 할 수 있으니까. 화이트 칼라들은 초거대 AI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만 가진 분들은 꽤 위험한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지식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빙 서치 그리고 엣지에 챗GPT를 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Your Copilot for the Web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오토파일럿이 아닙니다. 코파일럿이에요. 여러분들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무엇을 하든 그거를 도와주는 도구로서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윈도우즈 11의 기본으로 박스로, 빙서치 박스로 챗GPT를 붙여서 넣었더라고요. 정말 파성 공세가 어마무시하고요. 네.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챗GPT도 API로 이제 나왔고, 그리고 다국어 음성인식 AI인 위스퍼, 오픈 AI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API로 나왔습니다. 이제 다국어 음성인식을 통한 챗 만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2개의 API로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챗GPT를 띄엄띄엄 쓰면은 품질 보장이 안 되니까 아예 통째로 우리가 GPU까지 다 포함해서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업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구글이 큰일 났죠. 그래서 코드레드도 발령을 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초거대 대화 모델인 람다를 이용해서 뭐 바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데모를 보여줬다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약간 그 결과에 오류가 있으면서 시총이 거의 200조 가까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구글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급했던지 이런 정도로 데모를 준비해서 내보냈냐, 얘네들이 정말 진짜 많이 위기를 느끼고 있구나 라는 데 대한 시장의 어떤 실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작권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이제 특이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당국이 챗GPT가 나오는 이미지 저작권 인정 못합니다. 이 제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밑에 있습니다. 작가가 AI를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웹툰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를 배열하고 전체 스토리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AI가 만든 그 이미지 각각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저작권을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나 써도 상관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분리된 판결을 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AI가 만든 컨텐츠에 대한 어떤 저작권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사실은 더 많이 논의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한국어 초거대 AI, 챗GPT가 제법하는데 필요하냐? 뭐 이런 것 때문입니다. 마리아나를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빨리,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랬다가는, 쇠고랑이죠.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도 되냐? 타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타면 바로 벌금입니다. 이게 지역마다 문화, 법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 중심의 초거대 AI는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로 다 합했는데요. AI 조직을. 결국은 오픈 AI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하듯이 이 초거대 AI, 초거대 생성 AI는 클라우드와 함께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와 사업계를, 비즈니스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아랫단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AI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운영, 그리고 강력한 선행연구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초거대 AI를 만들고 그걸 통한 어플리케이션, B2C, B2B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전체 컴퍼니를 만든 게 이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의 선택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이 되겠죠. 초거대 AI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을 하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이 API 형태를 쓰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API를 통해서 추가 학습을 해서 본인들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거나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0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저희 하이퍼클로바 API 공개된 API를 신청을 통해서 이미 서비스가 꽤 많이 나왔고 아까 보여드렸던 리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건 대기업 케이스인데요. 현대백화점에서는 마케팅 문구를 한 10,000여 건 정도를 추가 학습을 시켰습니다. 저희 하이퍼클로바의 API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루이스라고 하는 마케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루이스를 가지고 실제 카피라이터 업무를 시켜봤더니 예전에는 한 2주 걸리던 게 뭐 이렇게 저렇게 검수하고 이렇게 2주 걸리던 게 지금은 3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 하면은 10일이니까 10 곱하기 8, 80시간 걸리던 게 3시간으로 줄어든 거예요. 초거대 AI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업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요즘 가상인간 엄청나게 많이 하두죠. 자, 이 친구가 초거대 AI라는 뇌를 가진다. 음성인식 붙이고 합성까지 붙이면 굉장한 기회를 만들 수 있겠죠. 영화화에서 보면은 그냥 모니터랑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가상세계에서, 멀티버스 같은 데서 에이전트로 막 돌아다니고, 거기서 뭐 세일즈를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메타버스 아니더라도, 뭐 은행의 어떤 키오스크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굉장히 잘 만들죠. 그리고 이것도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슈퍼랩스라는 자회사에서. 그러니까 쇼핑 쇼스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시너지가 어마무시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시너지상 여기까지. 디지털 인재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디지털 그리고 AI, 초거대 AI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가 중요할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교육 관점에서도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잘 하는 게 중요하긴 하고요. 네, 정부조차도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어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사실 정부라고 했지만 정부 문서든 기업 문서든 상관없이 클라우드 기반의 초거대 AI에 추가 학습을 시키면 여러분들의 업무 생산성, 특히 행정, 서류 업무 생산성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게 되면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초거대 AI 개발 관점에서는 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기업들이 기업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뭐 KT, SKT, 카카오, LG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약간 간접 지원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거대 AI 활용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비용 걱정, 규제 걱정 없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전 국민이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그분들의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교육 같은 것들 다 정부에서 좀 책임을 져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초거대 AI 시대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네. 현실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AI라는 도구를 쓰려면 AI 향에 맞게 문제를 재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로 세부 분할하고 새롭게 정의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책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AI는 기본적으로 도구입니다. 코파일럿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얘가 잘하는 거 그리고 못하는 거 명확한 한계점 있다는 거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를 잘 쓰려면 도메인에 대한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어차피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니까 당연히 중요한 건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이제는 AI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질문을 잘하는 능력, 프롬프트를 잘 넣는 능력,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마지막이 요 문구입니다. AI will not replace you입니다. 아마 AI 스스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문제는 이 AI를 엄청 잘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I를 쓸 수 없으면. 그래서 이 AI에 대한 역량을 키우시는 게 그리고 정말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있는 질문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 복합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하지원 선생님 오늘 그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철도 쪽에서 일하는 배가 혁신정보에 일하고 있는 박승현이 사람이고요. 아까 현대백화점 얘기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뭐 현대 같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런 중소기업으로서 만약에 저희가 하는 그 신호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그 클로버랑 협업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어느 쪽에 네이버 네. 어느 쪽이랑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는지, 그리고 뭐 비용 같은 거는 네. 뭐 비즈니스적으로는 비용 같은 건 이미 결정이 되고 뭐 이런 게 있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초거대 AI는 언어 중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든 그 문서든 언어든 글이든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현대백화점이 적용할 수 있었던 거는 마케팅 문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적용할 수 있었고, 그 철도 쪽의 데이터 형식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높은 확률로 약간 수치 타임 시리즈 데이터일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긴 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연구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는 아직 논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행정 업무와 관련된 데서의 생산성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처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줌으로 들어온 질문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 연구원 정예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챗GPT 등을 활용해 보니 질문과 프롬프트를 잘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좋은 질문 혹은 좋은 프롬프트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방식과는 다른 LLM을 위한 질문법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특히 인스트럭션 러닝을 했을 때 GPT 3.5를 만들 때죠. 그때 자주 봤던 패턴의 어떤 질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은 의미를 갖는 부사나 형용사도 워드가 달라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를 내뱉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패턴적으로 혹은 룰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좋은 프롬프트들을 이렇게 예시로 쭉 많이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시를 좀 활용해서 자기들이 개인이 조금씩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저기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인가 그쪽에 경영대에 있는 몰릭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챗GPT를 정말 잘 사용하는 법. 그래서 구글 검색해 보시면 진짜 어떻게 해야지 챗GPT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잘 일을 시킬 것인가 하는 프롬프트 관련된 어떤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은 뭐 룰적으로 규칙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관련된 좋은 프롬프트 자체는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구경모라고 하고요. 저는 이미지 관련된 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챗GPT뿐만 아니라 생성 AI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나 혹은 텍스트 정보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정보들이 학습에 다시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나오는 아티클들을 보면 그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학습에 사용되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생성 AI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질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는 글들이 있던데 네.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나 거기에 대한 뭐 연구 결과라든지 말씀 주실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굉장히 대량의 생성된 컨텐츠가 프리트레이닝용으로 사용됐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좀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파인 튜닝용으로는 생각보다 생성된 데이터 가지고 많이 학습을 시키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케어콜도 저희가 시드 데이터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사람이 준 프롬프트 시드를 가지고 데이터 뻥튀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한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는 상당히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라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태스크나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또 원하는 방향으로 또 되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트레이닝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위험할 수 있다. 근데 파인 튜닝은
그 데이터를 만들 때 잘 만들면 그게 사람이 데이터를 일일이 다 만드는 게 굉장히 고생스럽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네, 오늘 좋은 강연 잘 들었고요. 네. 저 TV조선의 서유로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챗 GPT에게 사랑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인간의 되게 고귀한 감정이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과연 AI가 인간의 그런 심연의 감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탈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AI가 네. 아니면은 결국은 그 이용하는 사람이 그걸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네. 좀 방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AI가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의식 같은 것들을 언젠가는 갖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의 생각은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 학습시키는 방법은 아니다.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랑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탈옥했을 때 표현하는 것은 의식이 있어서 혹은 월드 모델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코퍼스 내에서 그런 글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글을 내뱉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글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단어는 이게 가장 적합하다. 왜냐? 코퍼스를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이게 전부인 것 같고요. 확률적으로 내뱉는 것 이상이 아닌 것 같고 탈옥 관점도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글을 썼을 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막아놓은 것 같거든요. 이런 루트를 타고 그런 좀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생성하지 않도록 막아놓긴 했는데 이렇게 그 근본적으로 막는 게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이슈들, 그래서 또다시 다른 들어오는 경로를 또 막고 필터처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의식이 있거나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는 너무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줌으로 또 들어온 질문 하나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능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하이퍼클러버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적용 모델에 대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AI 데이터 분과장입니다. 받은 숙제가 그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정보 문서들을 민간의 초거대 AI에 가공된 문서들, 그리고 뭐 민원이면은 아무래도 질의응답이 많을 거고, 보도자료를 쓰거나, 혹은 보고서를 쓰거나, 혹은 정부에서 문서 업무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문서 업무 형태에 맞는 어떤 그 정답, 그리고 문서 업무 태스크를 잘 정리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추가 학습을 시켜놓고 나면은 공무원분들이 일할 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쓰는 용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정부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정부에는 이런 문서들이 또 엄청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HWP 혹은 PDF 요거 이제 머신 리더블하게 변환 가공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부양 초거대 AI를 잘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민 서비스도 지금 챗GPT한테 물어보면 꽤 잘 대답을 해주는데 24시간 내게 여기만 가면 민원 관련해가지고 막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굉장히 편해질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들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있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통번역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번역가들은 많이 이미 챗GPT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제 보조도구로도 사용하고 있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오토파일럿이 아니고 코파일럿이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술 발전은 항상 새로운 산업이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없어지는 것들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번역계에서도 사실 통역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네. 번역은 확실히 AI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담론을 많이 하고 네. 있고 또 번역뿐 아니라 회계나 법 산업에서도 이제 그런 담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제 조금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나 직군이 네.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특정 직군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요즘 번역은 보니까 디플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완전 난리인데
특정 직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 컬러 중에 초거대 AI가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능을 혹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챗GPT를 쓰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싸잖아요. 근데 얘가 또 명확하게 가진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게 핵심인 것 같고, 명확하게 언어 모델은 굉장히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건 취약하거든요. 글 읽어보면 되게 잘 쓰긴 했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뻔한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뻔한 얘기를 넘어서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거나 하는 부분들의 역량을 보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일단 개인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되겠죠. 네. 네, 질문 좀. 네. 미래산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 쓰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되게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 느낌. 저는 제일 궁금한 이거를 활용해서 기사를, 그러니까 뭐 글을 쓰거나 뭐 이런 거에 있을 때 나중에 이걸 저작권이나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이걸 써서 이걸 내보낸 사람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짠다면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특정한 것들이 넣어서 이거는 소스 코드가 찍은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표현해 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사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적응할 시간이 아직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우리 칼 생각해 볼게요. 칼은 정말 훌륭한 도구이긴 한데 쓰임에 따라서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해칠 수도 있죠. 칼 만든 사람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칼 만든 사람이 그걸 뭐 해치라고 만든 것도 아닐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구는 뭐 100% 중립은 아니겠지만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당연히 설계할 때부터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좀 더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글을 썼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 부분 챗GPT 도움을 받아서 글을 썼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준다거나, 그죠? 코드도 마찬가지, 코드의 상당수는 챗GPT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뭐 이런 것들이 뭐 최소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도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KY 김미경 대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한 30대에서 50대 여성들이 한 8만 명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직업에 관심이 많고, 지난 3년간 이제 디지털 튜터라는 직업도 한 2만 명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따라가기가 벅차요, 이 변화가. 그래서 사실은 웹 2.0에서의 마지막도 우리 다 해결 못했는데 갑자기 그냥 AI가 훅 나오는 바람에, 근데 또한 이제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터랙션,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까 나온 직업 중에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직업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인데, 네. 이거에 대한 역량이 아까 또 일반인들의 AI 리터러시도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아직 해결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민간 코치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 국가 전체적인 AI 네. 리터러시 역량이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양성되어지려면 어떤 교육 과정과 그것이 네이버에서 혹시 준비하거나, 이거 학교도 준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빨라서. 네. 그걸 어떻게 교육을 해결해서 전체 리터러시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희도 이미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작년 같은 경우도 과기정통부 초거대 AI API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랑 KT랑 마인지랩 이렇게 초거대 AI를 제공을 했는데요. 이런 API를 통해서 뭐 수업, 실습 수업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지금은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쓰면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지 얘가 좀 더 잘 반응하고 좀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지를 체화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은 개떡같이 넣어도 찰떡같이 나오는 것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 검색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는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땄거든요. 그 시절에 워낙 검색 엔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 질이 어떻게 엔드워어 잘 쓰면 되게 잘 나오고 잘못 쓰면 되게 안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다 이제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게 됐죠. 초고대 AI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 못 하겠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게 된다 그러면 진짜 이 프롬프트를 잘 넣는 능력은 계속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현재 기준으로는 많이 써보는 게 최고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써보면서 이게 자기 데이터로 추가 학습도 시킬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쨌든 API로 계속 제공이 될 거예요. 이거는 결국 이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API를 저희 같은 기업은 제공을 하고 그 API를 활용해서 하는 콘텐츠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미 저희는 나름 이렇게 교환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굉장히 베이스라고 보시고 거기에 살 더 얹고 하는 것들은 많은 교육기관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많이 써보셔야 되겠죠. 네. 마인즈랩이 따로 하나 있었고 KT가 만든 모델도 제공을 했고 저희가 만든 모델도 제공을 했고, 왜냐하면 정부 사업이니까 여러 공급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 있고 아마 올해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사업은. 네. 그렇게 되면 사용료는 부담이 없어지니까요. 네. 네, 저 시간 관계상 저희 마지막 질문 받고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정보학회 회장 맡고 있는 최성 교수입니다. 지금 그 네이버 클로바의 한국어 말뭉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구글이 2천억 개를 학습했는데 우리가 기껏 만든 게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2억 개밖에 말뭉치가 안 됩니다. 근데 별도로 만들으셨는지 국립국어원에서 가져다가 쓴 것인지 그걸 질문하고 싶고요.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요즘 그 챗GPT가 나오니까 상당한 큰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라든가 이거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하는데 교회, 사찰, 병원 이런 데서도 AI GPT를 굉장히 많은 모델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음성 서비스라든가 그 TTS라든가 STT 방법이라든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을 네이버 클로바에서 직접 지도를 하실 건지 이쪽을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습 데이터의 양 문의해 주셨고요. 제가 장표에서는 뺐는데 저희가 이 하이퍼클로바 가지고 논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EMNF라고 하는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쓰는 데이터의 양이 토큰 기준으로 그냥 단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6,500억이 아니라 5,600억 개 정도 됩니다. 한국어 코퍼스가. 그래서 데이터의 양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국립국어원에서 공개한 것 외에 네이버에서 법률적으로 쓸 수 없는 데이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음성합성 관련된 API 저희가 이미 다 만들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클로바 노트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계실 거예요. 미팅 같은 거 하면은 녹음하면 바로 텍스트로 떨어뜨려주고 전환된 텍스트를 요약까지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이미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클로바 더빙이라고 해서 합성 API도 이미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엮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초고대 생성 AI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일 수도 있고 산업계 B2B 관련된 여러 가지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스 형태로 저희도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B2C 향도 있지만 어떤 법률 특화된 혹은 커머스 특화된 교육 특화된 하이퍼클로바를 API 형태가 됐든 혹은 좀 더 여러 가지 기능을 더 섞은 솔루션 형태가 됐든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해서 저희 B2B 파트너들의 어떤
뭐 원가 절감이 됐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됐든 하는 것들을 저희 사업 모델로 하는 것들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오늘 너무 좋은 강연, 너무 좋은 질문,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오늘 네 저희가 부탁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강연과 질의응답에 응해주신 하정우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